식탁 위에 편의점 도시락 10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 방향까지 맞춰 정갈하게 배열된 도시락들이었어요. 옆에는 삼각김밥 6개와 컵국 4개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생일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낯선 풍경이었어요. 먼저 들어오던 지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던 시어머니 이순자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미경 씨, 이게 뭐야? 앞치마를 두 손으로 단정히 접고 서 있던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5만 원 받았어요. 도시락이 5천 원이니까 10개 샀고요. 삼각김밥이랑 컵국은 서비스예요.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평범해 보이는 이 여자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이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겠습니다. 박미경이 이 집 둘째 며느리가 된 건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28배 시집을 왔어요. 남편 박준혁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했고 무던했어요. 다만 눈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든 시어머니한테 핀잔을 듣든 그냥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거죠. 시어머니 이순자 씨는 동네에서 체면을 중시하는 분이었습니다. 말씀은 많지 않으셨어요. 대신 상황을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뭐라고 직접 말하는 대신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리를 알게끔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미경 씨가 그 자리를 알게 된 건 시집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첫 번째 명절이었어요. 미경 씨는 전날 밤부터 시댁에 들어와 새벽같이 부엌에 섰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육수를 끓였어요. 기름 연기가 부엌 가득 찼고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거실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 지연 씨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들여다보며 어머나, 이거 비싼 거잖아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지연 씨가 방긋 웃으며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알아서요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손을 꼭 쥐며 우리 큰 며느리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경 씨는 문틈에서 시선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 뒤집는 손을 움직였어요. 상을 차린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 미경이는 원래 이런 일은 잘해. 손이 많이 필요한 건 미경이한테 맡겨야 해.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칭찬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칭찬 같지 않았어요. 식사 자리에서 지연 씨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바로 옆자리였어요. 미경 씨는 그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부엌과 식탁을 오가며 반찬을 채우고 빈 그릇을 치우느라 끝까지 앉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미경 씨가 밥을 먹은 건 모두가 자리를 뜬 뒤였습니다. 부엌 구석에 서서 식은 밥을 한 숟갈 떠먹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1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깁니다. 그 안에 미경 씨가 치러낸 명절이 몇 번인지, 혼자 부쳐낸 전이 몇 장인지, 혼자 닦아낸 그릇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었어요. 다만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건 미경 씨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면 늘 같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지연 씨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백화점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받아들며 얼마야 이거 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연 씨가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하고 웃으면 시어머니는 우리 큰 며느리는 하고 친척들한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미경 씨 차례가 되면 달랐어요. 한 번은 명절 선물로 홍삼 세트를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받아들고 잠깐 들여다보다가 응, 고마워하고 짧게 말했어요. 그리고 바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연 씨가 가져온 과일 바구니 이야기로요. 준혁 씨는 그 옆에서 귤을 까고 있었어요. 그의 추석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친척들한테 말했습니다. 선물은 마음이 담겨야 하는 거야. 지연이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항상 알아서 챙긴다니까. 미경 씨는 그 말을 부엌에서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한번 꽉 쥐었다가 놓았어요. 가족 모임이 끝나고 나면 봉투가 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연 씨 손에 흰 봉투를 쥐어 주었어요. 멀리서 왔으니까 차비라도 해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경 씨 쪽을 보며 말했어요. 미경이 너는 살림을 잘하니까 이런 거 없어도 되지. 어차피 준혁이 통장이 내 통장이잖아. 준혁 씨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경 씨는 웃으며 괜찮아요. 어머니 하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평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경 씨는 창밖만 봤습니다. 준혁 씨가 배고프지 않냐고 물었어요. 미경 씨는 아니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 씨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다가 몸을 뒤척였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피곤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여온 피곤함이었어요. 소리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런 피곤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곤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미경 씨는 알고 있었어요. 전화가 온 건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미경 씨가 싱크대 앞에서 점심 설거지를 마무리하던 참이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잠깐 손을 멈췄다가 수건으로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경아, 이번 주 토요일에 지연이 생일이잖아. 밖에서 먹는 거 지연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집에서 상을 좀 차려줘야겠다. 네, 어머니. 무슨 음식으로 할까요? 갈비찜에 잡채, 전 몇 가지면 되지 않겠어. 지연이가 그거 좋아하거든. 갈비찜에 잡채였습니다. 미경 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갈비는 핏물을 충분히 빼고 밑간을 베이게 한 다음 약한 불에 오래 졸여야 제맛이 나는 음식이었습니다. 잡채는 당면과 채소를 따로 볶아 섞어야 했어요. 전까지 부치면 재료만 해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미경 씨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보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미경 씨는 시댁에 먼저 들렀습니다. 장을 보기 전에 장볼 돈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왔어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가 앞치마를 두르려는 사이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어요. 그리고 미경 씨의 앞치마 주머니에 무언가를 찔러 넣었습니다. 장 보고 남은 건 너 용돈에. 미경 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손끝에 닿은 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꺼내보니 노란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어요. 미경 씨는 그 지폐를 손에 쥔 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서서 리모컨을 집어들고 있었어요. 5만 원이었습니다. 갈비찜과 잡채와 전을 차리라는 돈이 5만 원이었어요. 미경 씨는 그 지폐를 한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손 안에서 노란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그날 밤 미경 씨는 준혁 씨에게 말했습니다. 5만 원으로는 갈비 반 근도 안 돼. 당신이라도 어머니한테 한마디 해줄 수 없어? 준혁 씨가 잠깐 미경 씨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냥 이번만 넘어가자. 미경 씨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아무 소리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일찍 일어났어요. 준혁 씨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세수를 하고 외투를 걸쳤어요. 손에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은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미경 씨가 15년 동안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어느 가게에 뭐가 있는지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정육점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갈비찜용 소갈비였어요. 가격표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봤습니다. 100g에 얼마, 1kg에 얼마. 미경 씨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어요. 갈비찜 냄비를 한번 올리려면 최소 2kg은 있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잡채, 당면, 시금치, 당근, 표고버섯, 전 재료에 부침가루까지. 숫자가 쌓일수록 손에 쥔 5만 원짜리 지폐가 점점 가볍게 느껴졌어요. 미경 씨의 눈이 잠깐 멈춘 건 가격표 아래 적힌 숫자를 세 번째 들여다볼 때였습니다. 5만 원으로는 소갈비 500g도 사기 어려운 값이었어요. 정육점 아주머니가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미경 씨는 잠깐 봤어요. 하고 짧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갈비만 해도 모자랐어요. 잡채 재료의 정까지 합치면 최소 15만 원은 들었습니다. 5만 원의 3배였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15년 동안 미경 씨가 이 시장을 드나드는 걸 봐온 분이었으니까요. 그 순간이었어요. 미경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조용히요. 15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명절마다 혼자 서 있던 부엌, 식탁 상석에 한 번도 앉아보지 못한 날들, 흰 봉투가 지연 씨 손으로 건너가던 순간들, 그리고 그냥 이번만 넘어가자던 준혁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미경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시장 안이 어느 때처럼 시끄럽고 분주했습니다. 생선 파는 소리, 채소값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 소음 속에서 미경 씨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집지 않고 시장을 나섰어요. 편의점은 시장 바로 옆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냉장 진열대 앞에 섰어요. 도시락이 한 줄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5천 원짜리였어요. 미경 씨는 하나를 집었습니다. 또 하나를 집었어요. 그렇게 10개를 집었습니다. 삼각김밥 6개와 컵국 4개도 집었어요. 계산대 직원이 많이 사시네요 했습니다. 미경 씨는 네, 그렇게 됐어요 하고 말했어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해 미경 씨는 도시락들을 하나씩 데웠습니다. 식탁에 내려놓으면서 이상하게도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뚜껑 방향을 맞추고 간격을 고르게 했어요. 삼각김밥은 도시락 옆에 나란히 세웠고 컵국은 안쪽에 줄을 맞춰 놓았습니다. 생일상 치고는 낯선 풍경이었지만 미경 씨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연 씨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을 한 손에 들고 생일이라 차려입은 차림새였어요. 거실에서 식탁을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미경 씨,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오다가 식탁을 보고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10개와 삼각김밥, 컵국이 가지런히 놓인 식탁이었어요. 미경아, 너 지금 장난하는 거니? 미경 씨는 앞치마를 두 손으로 단정히 접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5만 원 주셨잖아요. 도시락이 5천 원이니까 10개 샀고요. 삼각김밥이랑 컵국은 서비스예요. 따뜻하게 바로 드실 수 있도록 다 데워놨어요.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빠르게 달아올랐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새아 생일인데 이걸 생일상이라고 차렸어?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연 씨도 형님 진심이에요? 하고 말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뒤늦게 들어서던 준혁 씨였어요. 식탁을 보고 미경 씨를 보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준혁아, 내 마누라 좀 봐라 하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준혁 씨는 시어머니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낮고 짧은 말이었어요.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준혁 씨의 목소리가 가볍게 떨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제일 잘못했어요. 근데 미경이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야, 박준영 너 지금 하고 말을 잇는 동안 준혁 씨는 미경 씨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미경 씨는 접어든 앞치마를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준혁 씨가 먼저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고 미경 씨가 그 뒤를 따랐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시댁 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바깥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어요. 미경 씨는 그제야 크게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숨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시댁 건물 앞 주차장에 나란히 서서 딱히 어디를 보는 것도 아닌 채로 그냥 서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미경 씨의 머리카락을 흩어놓았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고 옆 건물 창문 어딘가에선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준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 어머니한테 많이 못한 척했다.
미경이 힘든 거 보면서도 그냥 넘기고 그게 편한 줄 알았는데 미경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미안해. 방 안이 조용했어요. 미경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도 말없이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차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준혁 씨가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는 않았어요.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앞 유리창만 바라봤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 친구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일이 어떻게 퍼진 건지 소희는 이미 대강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 너 괜찮아? 응, 괜찮아. 진짜야? 응, 진짜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소희가 불쑥 말했어요. 있잖아. 나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너 그 솜씨로 뭐라도 해봐. 진심이야. 미경 씨는 바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잠깐 봤어요. 소희가 그냥 한번 생각해봐 하고 덧붙였습니다. 미경 씨는 응, 알겠어 하고 짧게 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경 씨는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놓여있던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표지가 낡고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진 노트였습니다. 펼치면 빼곡한 글씨가 나왔어요. 레시피였습니다. 결혼하던 해에 처음 적기 시작한 것들이었어요. 시어머니 입맛에 맞춘 나물간 비율, 해마다 조금씩 다듬어온 갈비찜 순서, 명절마다 빠지지 않던 동태전 반죽 농도까지 미경 씨의 15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지운 자국이 있었고 고친 흔적이 있었어요. 볼펜이 바뀐 흔적도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멈춘 건 한 귀퉁이에 적힌 메모 때문이었어요. 오래전 미경 씨가 연필로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어요. 언젠간 내 이름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언제 적은 건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는 그 문장 위에 손가락을 가만히 얹었다가 뗐어요. 노트를 덮지 않고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천장을 봤습니다. 결혼 전 미경 씨는 대기업 식품회사 상품기획 MD였습니다. 식재료 원가와 시장 단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정육점 앞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들고 단 30초 만에 갈비찜이 불가능하다는 걸 계산해낸 것도 그냥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그 능력은 시댁 부엌 안에 고스란히 묻혀 있었어요. 미경 씨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흐릿한 연필 자국이 오늘은 이상하게 더 또렷하게 읽혔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소희가 동네를 걷다가 가리킨 작은 상가 한 칸이었어요. 유리문 안쪽으로 텅 빈 공간이 보였습니다. 넓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좁지도 않았습니다. 채광이 괜찮았고 안쪽으로 부엌을 들이기에 나쁘지 않은 구조였어요. 미경 씨는 그 사이에 혼자 3번을 더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오전 햇살이 들어올 때, 한 번은 해질 무렵, 서쪽 빛이 어떻게 드는지 보러, 마지막엔 그냥 조용히 혼자였어요. 올 때마다 같은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다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준혁 씨에게 말했을 때 준혁 씨가 내가 보증 설게요 했습니다. 미경 씨는 잠깐 준혁 씨를 봤어요. 보증이라는 단어가 이 집에서 어떤 무게를 가진 말인지
두 사람 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가 됐어. 보증은 그냥 같이 청소나 해줘 하고 말했어요. 준혁 씨는 멋쩍게 웃더니 그래, 알겠어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문을 처음 열던 날 두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나왔어요. 간판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유리문 안쪽에 흰 종이에 매직으로 반찬 팝니다라고 적어 붙인 게 전부였어요. 준혁 씨가 낡은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는 동안 미경 씨는 부엌 쪽 선반 위치를 재고 또 쟀습니다. 줄자를 대고 메모지에 숫자를 적고 다시 재봤어요. 어디에 무엇을 놓을지는 이미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었지만 막상 실제 공간에 맞춰보니 조금씩 달랐습니다. 준혁 씨가 선반을 들고 여기가 맞아 하면 미경 씨가 조금 더 오른쪽하고 짧게 답했어요. 준혁 씨가 옮기고 미경 씨가 확인하고 다시 조금 조정하고 그렇게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야, 이거 그냥 두면 안 돼. 몇 센티 차이야? 그 몇 센티가 하루에 수백 번이면 달라. 준혁 씨가 투덜거리면서도 다시 선반을 들었어요. 미경 씨가 줄자를 대고 확인했습니다. 됐어. 짧은 말이었지만 준혁 씨는 그걸로 충분했어요. 테스트 오픈은 조용히 했습니다.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서 가게 앞을 지나는 동네 이웃들에게 그냥 맛을 봐달라고 했어요. 작은 종이컵에 나물 한 젓가락, 조림 한 점씩이었습니다. 시금치나물에 멸치볶음 그리고 깍두기였어요. 지나던 어르신 한 분이 멈춰서서 이게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미경 씨가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새로 가게 열었어요. 하고 건넸어요. 어르신이 한 점 드시더니 잠깐 씹다가 이거 맛있네. 간이 딱 맞아 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사람이 왔습니다. 처음엔 테스트 오픈 때 맛을 봤던 동네 어르신들이었어요. 한 분이 오셔서 반찬 두 가지를 사가시더니 다음날 옆집 분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또 아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거기 반찬간이 딱 맞아. 자극적이지 않고 집밥 맛이야. 며칠이 지나자 점심 무렵이면 가게 앞에 서너 명이 서 있는 날이 생겼습니다. 미경 씨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속으로 숫자를 셌어요. 어제보다 한 명, 또 한 명씩 늘어났습니다. 소희가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말했어요. 야,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야? 미경 씨는 대꾸 대신 내일 팔 반찬 재료를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미경 씨의 대답이었어요. 지연 씨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방송이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한산한 오후였어요. 미경 씨가 다음날 재료를 손질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지연 씨였어요.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다가 미경 씨와 눈이 마주치자 입술을 한번 꾹 다물었어요. 형님, 동서 왔어요. 미경 씨는 손을 닦으며 카운터 쪽으로 나왔습니다. 지연 씨가 핸드백 끈을 두 손으로 잡으며 말했어요. 저 형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그동안 제가 많이 잘못했어요. 형님 옆에서 맨날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형님 편은 한 번도 안 들었고 그거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죄송합니다. 지연 씨의 목소리가 말미에 가서 조금 떨렸습니다. 미경 씨는 그 말을 다 들었어요.
잠깐 지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진열대 쪽으로 걸어가 반찬 한 통을 집어들었어요. 도라지 무침이었습니다. 꼼꼼하게 포장을 하고 나서 지연 씨에게 두 손으로 건넸어요. 맛있게 먹어요. 지연 씨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두 손으로 받았어요.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반찬 한 통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에 나타난 건 분점 오픈 당일 새벽이었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를 턱 위까지 올린 채줄 중간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옆 사람과 말을 섞지 않았어요. 줄이 앞으로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걸이가, 그 손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15년을 같은 집에서 살면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유리창 너머로 그 뒷모습을 알아봤어요.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 모자 쓰신 분 줄에서 안으로 모셔와요. 번호표 제일 앞으로 해드리고요. 시어머니가 카운터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갑을 꺼내려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갑 지퍼를 여는데 손가락이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미경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서비스예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됐어. 내가 살게.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시어머니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경 씨는 이미 반찬통들을 꺼내 포장을 하고 있었어요. 도라지 무침에 멸치볶음 그리고 김치였습니다. 하나씩 정갈하게 담아 봉투에 넣고 봉투 입구를 단단히 접어서 두 손으로 내밀었어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받아들면서 말했습니다. 지영아, 아니 미경아, 15년 동안 야하고 불러온 사람이었어요. 그 두 글자가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15년치 말들이 목 어딘가에 걸려 있는 것 같았어요. 미경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추우셨죠? 따뜻하게 드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몸을 돌렸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이었어요. 골목 어귀에서 걸음을 멈추고 봉투를 가슴 쪽으로 당겨 쥐었습니다. 코끝이 싸해졌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미경 씨는 혼자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기름 다른 냄새와 육수 끓는 소리가 가득한 부엌이었어요. 시댁 부엌에서 보낸 새벽과 구도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달랐어요. 여기는 미경 씨의 부엌이었으니까요. 그 차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미경 씨는 앞치마 끈을 허리 뒤에서 단단히 묶었어요.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오래 일한 손이었어요. 그 손이 이제는 미경 씨 자신의 이름을 달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면서 바깥 공기가 한 줄기 들어왔어요. 간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미경인의 반찬 연구소. 오늘도 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